네, 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빠르게, 좀 더 멀리, 좀 더 많이 오, 들어보셨어요? 올림픽 구호잖아요. 네. 예, 언뜻 들으면 올림픽 구호 같은데요. 사실 이게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IT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담긴 말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기자님, 저도 스마트폰 쓰면서 데이터 굉장히 많이 그렇죠. 접하고 있다는 예, 느낌이 예. 들거든요. 이게 기업들도 상황이 비슷한가 봐요. 네. IT 관계자들끼리는 뭐 데이터 빅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데이터들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SNS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뭐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용량의 사진들만 올라갔었거든요. 용량 네.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화질 카메라들이 이제 뭐 워낙 사진이 화질이 좋고 그러니까 고화질 맞아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또 저장 장치들의 용량도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용량도 용량이고요. 지금도 상당히 빠릅니다만 사실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게 또 대중들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용량이랑 속도 당연히 뭐 불가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다 맞아요. 사용자들 요구 사항도 많고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이제 속도로 제공을 하는 것도 또한 뭐 그 통신 업체들이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네. 또 추가로 그 통신 서비스들이 유선이 좀 많이 강화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무선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서 무선에 고속화는 필수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올해는 이제 5세대의 통신 5G의 시대가 오.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와, 5G 벌써 시대가 5G예요. 네. 네.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숫자가 커졌으니까 더 좋아진 거 아닐까요? 예. 4G가 네. 기본 데이터 전송 속도가 600mbps입니다. 근데 네. 5G는 기본 20gbps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계산을 잠깐만 하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 예. 600메가에서 20기가요. 네, 네. 많이 좋아졌네요. 엄청 많이. 엄청 네. 많이. 계산 못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네. 아, 그랬군요.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초고속 무선 통신망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자세한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네. 88년도에 저희 올림픽을 하면서 서울시가 그 교통망을 좀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87년도에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 체계를 위해서 유선망으로 좀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30년이 넘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올림픽 개최한 지가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들이 좀 많이 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통신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으로 좀 운영하기가 좀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바꾸기로 했고요. 일단 그 기본 시스템은 저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망 LTE 무선 통신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통신망 교체를 시작을 해서 내년 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교통신호 무선 통신 그 제어 시스템은 작년에 그 연말에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자로 LG U+가 결정이 돼서 구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존의 교통 시스템보다는 좀 더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떤 장점들이 속속들이 들어올까요? 당연하죠. 뭐 바꾸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시스템 교체에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통신 관련된 공사 비용이 매년 한 1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신호 정보에 대한 그 민간인에 대한 개방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개방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호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목적지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우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네. 더불어서 또 효율이 높은 첨단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전력 사용량도 20%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많네요. 그렇다면 이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에 이 교통 시스템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서울시는 교통신호 제어 그 무선통신 시스템 구현을 함과 동시에 통합신호 운영실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호 운영실은 그 교통신호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향후 스마트한 신호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 관련된 신호 그 민간 개방 등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신호 정보에 대한 민간 개방도 할 계획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신호 사항이 민간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뭐 빠른 길 선택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초고속 무선망 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야말로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그런 도시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모습인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또 엊그저께 얘기한 스마트팜. 네. 스마트 라이프.
요즘 정말 입에서 스마트해요. 단내 나도록 스마트차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엔 정말 스마트를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스마트 워크라는 걸 또 주제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좀 생소했는데요, 기자님. 네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하시는 이런 일이 스마트 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들은 사실 스마트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네. 공간이 워낙 자유롭게 이동을 하니까 좀 필요한 그렇죠. 사항인 것 같고 정말 스마트를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스마트란 단어는 뭐 저나 원성 아나운서처럼 이런 분들한테 사람한테만 써야 되는데 네. 기기들한테 써서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예. 스마트워크 단어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 업무를 스마트하게 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미래부와 행자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2015년 스마트워크 이용 현황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는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2,000명과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800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결과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그 조사 결과를 따르면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스마트워크 이용률이 14.2%였고요. 2012년 대비 3.8%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이 높았고요. 스마트워크 유형 중에는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모바일 오피스, 원격 회의,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순이었습니다. 네, 이거 제 친구들 회사에서도 이 스마트 워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모바일 오피스, 원격 회의, 재택근무, 족쇄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퇴근을 하고 네.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수 네. 있으니까 아, 계속 그렇게 신경이 되겠군요. 쓰이고 일을 네, 계속한다는 네. 느낌이 많이 든데요. 네. 그런데도 이 스마트 워크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걸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그런 관리 비용 절감이 가장 크고요. 또 업무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개인들 측면에서는 뭐 출퇴근 시간과 또 출퇴근에 소부되는 비용 절감, 또 육아와 가사 시간 확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워크가 육아나 그리고 가사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60%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런저런 데 도움이 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확산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님. 네네. 뭐 데이터들 놓고 보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희가 네. 많이 듣는 거랑은 좀 많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네요.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선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하는 시간하고 개인하고의 그런 개인 시간과의 구분이 좀 모호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 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카페에서 그냥 있는 시간인지 업무하는 시간인지 구별이 좀 안 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직장에서는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없다. 이런 그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팀워크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예. 대면 중심 직장 문화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내부 인트라넷에 쓰는 접속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보안 문제들도 좀 스마트워크 도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스마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근무 방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되고 인프라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더불어서 조직 문화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뭐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차차 써가면서 개선이 많이 되겠죠. 그렇겠죠. 이 서울시도 스마트워크 센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네. 네. 서울시 스마트워크 센터는 예전에 유비쿼터스 도시 서울을 이제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그 서울시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2018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현재까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15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 뭐 다기능 복사기, 냉장고 등 사무에 필요한 직기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뭐 원거리 화상 회의도 관련된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연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용률이 낮지만 운영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뭐 구축 비용부터 연간 사무 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2011년부터 15년까지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계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장 이후 2015년 7월까지도 평균 이용자가 뭐 아까 15석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스마트워크 센터가 서울시의 좋은 정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예상외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네요. 좀 의외네요. 네, 예. 좋은 사례인데 일단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희도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들 자체도 그게 그쪽에 그런 위치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예.
아무래도 뭐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충분한 뭐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무 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도 좀 서울시 내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마트 워크가 업무 시간 단축 그리고 육아와 가사 노동 시간 단축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는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직장 내 대면 문화 그리고 보안 문제가 있어서 이 스마트 워크 확산에는 조금 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연 재택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일가양득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설된 만큼 널리 좀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클릭 일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난 겨울 내내 굉장히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어떤 게요? 걱정도 많았어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예방접종 못 맞았거든요. 아, 야, 이거 감기 걸리면 불안하셨겠어요. 어떡하나 네. 걱정 많이 했었는데 겨울이 이렇게 좀 많이 거의 지나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으셔야 예방접종 미리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다행히 맞았었는데요. 이 예방접종에도 보니까 시기가 있더라고요. 독감부터 볼거리, 또 파상풍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정확히 알고 또 병원에 내방해야 그 관련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이 관련 정보 얻을 수 있는 그런 앱 같은 게 있을까요, 기자님? 조용주 아나운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만드셨어요? 가르쳐 지금 주시죠. 만드신 거 그쵸? 아니죠? 네. 다행히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떨까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예방접종 도움이라는 앱입니다. 예방접종 도움이요. 네, 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앱인지 확 그쵸? 와닿는 것 네. 같은데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되게 쉽게 되어 있고요. 일단 네.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크게 4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따른 서브 메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크게 4개의 메뉴들은 우리 아이 예방접종, 안전한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알림터, 예방접종 지식창고 이렇게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우리 아이 예방접종 메뉴인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동안 자녀가 받은 예방접종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면 다음 예방접종일에 일정에 맞춰서 알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반면에 이제 또 아이수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은 필수라서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조금만 방심하면 시기를 놓칩니다.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네, 관심 조카가 많으시네요. 의심스럽네요. 있으신 거죠? 조카가. 정말 이 앱 하나면은 못 마치고 지나가는 예방접종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데요. 그럼 또 어떤 안내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가 예방접종을 이제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안전한 예방접종 메뉴에는 뭐 이상 반응 바로 알기 뭐라든가 메뉴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제도, 이상 반응 신고하기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방정보 지식창구에는 예방정보 기본 정보, 또 예방접종 사업 소개, 뭐 예방접종 백과사전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진짜 차근차근히 보시면 상당히 많은 유약 정보들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메뉴를 선택을 하면 뭐 순차적으로 세부 메뉴들이 보이고요. 또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예방접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방접종 도우미 이 앱 다운받으셔서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처럼 또 한 계절을 불안에 떨지 놓치면 안 마시고요. 됩니다. 미리미리 네. 챙겨서 맞으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 이런 뜻인데요. 네. 날씨도 이제 좀 풀리고 봄이 오면서 주말에 나들이 갔다가 운동도 하고 건강해지라고 운동했더니 다쳐서 병원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근데 생겨요. 또 주말에는 병원 가기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얘기만 들어도 답답한 상황인데 주말에 그래서 일부러 안 움직이게도 되고 근데 꼭 이런 일은 주말 휴일에 생기곤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럴 때 기자님 또 도움받을 수 있는 앱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플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앱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응급 위로 정보 제공이라는 앱인데요. 네. 네. 제목 그대로 응급 위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수요에 맞게 이제 IT 환경에 만든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실행하면 또 좀 메뉴가 많은데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고요. 뭐 11개의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면 응급실 찾기, 병의원 찾기, 뭐 명절 병의원 찾기, 뭐 심폐소생술 뭐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뭐 일단 메뉴들이 직관적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기능상으로 바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하면 그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응급실 찾기를 예로 들면 이제 가까운 응급실 찾기 메뉴가 있고요. 예. 뭐 지역별 응급실 찾기, 또 이름순 응급실 찾기, 뭐 검색가의 응급실 찾기, 뭐 다양한 서브 메뉴들이 있어서 네. 너무 편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위치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관련된 모든 뭐 병원, 약국 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기능은 정말 추천할 만하다 하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번에 설 연휴에 소개시켜드린 굿닥에 보면 병의원 찾기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응급의료 앱이다 보니까 응급의료 정보에 상당히 많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처치 요령 메뉴들이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영상으로도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슴 통증이라든가 가슴 통증이 생겼을 때, 뭐 개에 물렸을 때나 뭐 기도 폐쇄, 발작 등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응급 위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죠. 네. 거기에 또 동영상 메뉴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아, 있고 그래서 네. 내용 자체가 너무 세밀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것들이 쏙쏙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앱이라는 생각 드는데요.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